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국제안보학 세미나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터져나왔어요. 만약 한국이 유럽 중심에 있었다면 이미 유럽을 제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영국 최고 대학의 권위 있는 교수가 한국의 군사력을 이토록 높게 평가했다는 사실을요. 치열하게 논쟁하던 일본 유학생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서방 세계의 엘리트들 앞에서 한국의 실력이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의 생생한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피셔입니다. 미국 출신으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안보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대학 시절 미 국방부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동북아 지역 안보 문제를 조사했었죠.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지만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맥그리거 교수의 동북아 안보구조 세미나가 열렸던 날이었죠. 일본인 유학생 하루키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민당 고위 의원의 아들이었어요. 오늘은 동북아 해양 안보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하루키의 발표는 처음엔 일본 해상 자위대의 전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발표 중반,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위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한국은 반나절 안에 지도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교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갑작스러운 긴장감에 저도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맥그리거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의 눈썹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놀라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루키, 그의 입 다물어!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온화한 분이었지만 이런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나 봐요. 자위대는 실전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전술적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하루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하늘처럼 감정이 격해 보였어요. 일본은 아시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해군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모습이었어요. 이때 맥그리거 교수가 개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권위가 있었어요. 하루키, 전쟁은 장비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전 경험과 훈련 체계, 그리고 국가적 동원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하는 말을 했어요. 만약 한국이 유럽 중심에 있었다면 이미 유럽을 제패했을 것입니다. 마치 천둥이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세계적 석학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하루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 든 발표 자료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출신 펠릭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토 합동훈련에서 한국 특수부대의 능력을 직접 봤습니다. 미군과 맞먹더군요. 이탈리아 유학생 에바도 맞장구 쳤습니다. 일방적인 국수주의는 시대에 맞지 않아요. 유럽에서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반감만 사죠. 맥그리거 교수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지난 70년간 끊임없는 안보 위협 속에서 강인한 군사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미국 내 군사 전략가들도 한국의 국방 체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턴십 기간 동안 봤던 자료가 떠올랐어요. 마치 중요한 기밀 문서를 처음 열어볼 때 그 긴장감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하루키 씨, 제가 국방부 인턴십 때 본 자료에 의하면 한국군의 작전 능력은 아시아 최고 수준입니다. 교실 뒤쪽에서 한국인 유학생 남상국과 김희정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반박하지 않고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하루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지스함이 더 많습니다. 해상에서 일본이 압도적이에요. 이제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지스함 숫자만으로 해군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인턴십에서 익힌 분석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력과 운용 능력입니다. 맥그리거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일본의 아타고급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중요한 국제회의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엘리자 말이 맞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 시스템은 미 해군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경을 조정하며 계속했어요. 작전 효율성으로 보면 숫자 이상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루키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본의 F-35 전력은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F-35를 보유하고 있어요. 독일 출신 펠릭스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숫자가 전부가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이 2차 대전 말기에 전차를 많이 가졌지만 결국 패배했잖아. 모두가 그를 주목했어요. 중요한 건 통합작전 능력이야. 저는 인턴십 동안 본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루키 씨, 중요한 점은 한국군의 통합작전 능력입니다. 제 목소리는 더욱 확신에 차 있었어요. KAMD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미사일 방어체계 중 하나입니다. 교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또한 한국은 자체 개발한 KF-21 전투기로 독자적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맥그리거 교수가 교탁을 두드렸어요. 한국의 가장 큰 군사적 강점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비군 체계화 동원 능력, 그리고 국민의 단결력이죠. 한국인 유학생 남상국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전시에 24시간 내에 350만 명의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실제 작전 능력을 갖춘 전력입니다. 하루키는 반박하려 했지만 캐나다 출신 샬럿이 먼저 말했어요. 제가 본 자료에서도 한국의 예비군 동원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죠. 이집트인 모하메드도 동의했어요. 우리 이집트도 징병제이지만 한국의 예비군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는 진심 어린 감탄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군도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한국에 관한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믿어온 지도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한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하루키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기전에서는 경제력이 승부를 가릅니다. 맥그리거 교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루키 군, 현대전은 속전속결입니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고쳐 썼어요. 그리고 경제력만으로 전쟁이 결정된다면 베트남전에서 미국은 패배하지 않았을 겁니다. 중국인 유학생 탕웨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한국이 동북아의 실질적 리더로 보이기도 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특히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는. 하루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에 든 발표 자료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희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기간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은 한국인들의 교육 열과 근면성 덕분입니다. 맥그리거 교수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생각보다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갔군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의 군사력과 국가 역량이 어떻게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했는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논의해보죠.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다가갔어요. 남상국 씨, 한국의 국방 체계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남상국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것이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시작이었습니다. 세미나 내내 저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어요. 미 국방부 인턴십에서 본 자료들, 그리고 오늘의 토론이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맥그리거 교수가 말한 한국이 유럽을 제패했을 것이라는 말은 과장일까요? 현실일까요? 다음 주 목요일 세미나가 다시 열렸습니다. 교실 분위기는 지난주와 완전히 달랐어요. 모두가 하루키와 제 논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다녔죠. 맥그리거 교수가 들어오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은 동북아 안보 환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교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하루키 군, 지난번 발표에 이어 일본의 전후 안보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겠나요? 하루키가 자리에서 마치 무대의 주인공처럼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서구화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명예 백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실 안에 놀라움의 파도가 일었습니다. 심지어 교수도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우리는 미국의 진정한 동맹국이자 아시아의 지도자입니다.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죠. 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한국은 여전히 분단국가이고 우리의 통치 덕분에 근대화된 나라에 불과합니다.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루키 씨, 그건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발언입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교실 전체가 저를 주목했어요.
일본의 식민 지배는 한국인들에게 고통과 억압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인턴십 기간 동안 읽었던 역사 자료들을 떠올렸어요. 한국의 근대화는 한국인들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이룬 것입니다. 하루키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의 표정에 깊은 오만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식민 지배가 없었다면 한국은 아직도 원시적인 나라였을 겁니다. 교실 뒤쪽에서 한국 학생들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맥그리거 교수가 단호하게 개입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하루키 군, 역사적 사실과 개인의 편견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계속했습니다. 일본의 전후 안보 정책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교수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여러분, 일본은 패전 후 어떤 헌법적 제약을 갖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교실은 다시 학문적인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현재 자위대는 엄밀히 말하면 군대가 아닌 방위력입니다. 이는 중요한 법적 차이점이죠. 하루키의 표정이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그의 주먹이 다시 불끈 쥐어졌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어떻게 군사강국이 되었을까요? 교수의 질문에 김희정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 지속적인 안보 위협 속에서 실전적인 군사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어요. 또한 베트남전 파병, PKO 활동 등 실전 경험을 통해 작전 능력을 축적했고요. 맥그리거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차이는 단순히 장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수는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모두를 바라보았어요. 실전 경험, 헌법적 제약, 그리고 국가적 의지의 차이입니다. 하루키가 반발하려 했지만 교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하루키 군, 명예백인이라는 표현은 학문적 토론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부드럽지만 단호함이 있었어요. 아시아 국가들 간의 역사적 갈등을 이해하려면 객관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감정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교수님, 일본의 역사 왜곡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강한 감정은 평소의 제 모습이 아니었죠. 이는 현대 동북아 갈등의 핵심 원인이기도 합니다. 교수가 저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자의 지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 인식이 안보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독일 학생 펠릭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은 나치 시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기 때문에 유럽 통합의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교실 안에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과거를 직시하지 않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키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우리는 충분히 사과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교실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맥그리거 교수가 다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 논쟁은 학문적으로 매우 가치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에 집중해 봅시다. 교수는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갔어요. 일본 자위대의 실질적 능력과 한계에 대해 논의해보죠. 교수는 프로젝터를 켜고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발표된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비교 분석입니다. 화면에는 두 나라의 군사력을 비교한 상세한 도표가 나타났어요. 일본은 장비면에서 우수하지만 작전 경험과 실전성에서 한국에 뒤처집니다. 하루키는 이제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시 동원 체계와 국민적 단결력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며 필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하루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정체성과 역사의 산물이죠. 세미나가 끝나고 나왔을 때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왜 이 주제에 이렇게 강한 감정이 생겼는지 저 자신도 놀라웠어요. 한국인 학생 김희정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엘리자, 오늘 발언 고마워요.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결정하는 힘이죠.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강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일주일 후 맥그리거 교수는 특별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국가 위기 대응 체계였어요. 교실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루키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상국이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ROTC 출신이라고 했죠. 오늘은 한국의 총체적 국가안보 체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인함이 묻어났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예비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화면에 상세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350만 명의 예비군 조직도였어요. 대한민국 남성은 18개월간의 군 복무 후 8년간 예비군으로 활동합니다. 청중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러 나라 출신 학생들에게는 놀라운 숫자였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상국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시에 24시간 내에 현역군의 3배가 넘는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인턴십 시절 접했던 한국의 동원 체계에 관한 펜타곤 연구 자료가 떠올랐어요. 미국 국방부도 한국의 이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경험에서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미군은 한국의 예비군 시스템을 참고하고 있어요. 맥그리거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안보 체계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군사적 준비태세가 아닙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국가 위기 시 시민 참여 시스템이 핵심이죠. 김희정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국가 위기 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2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1907년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IMF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프로젝터에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1907년 일제강점기의 한국인들은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자발적으로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김희정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담배를 끊고 머리핀을 기부하고 반지를 내놓았죠. 심지어 아이들까지 참여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컬러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단 2달 만에 227톤, 약 20억 달러 가치의 금이 모였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 되는 국민적 단결력이죠. 맥그리거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구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정말 놀랍군요. 저는 문득 미국을 생각했습니다. 9.11 테러 때 잠시 그런 단결력을 보였지만 곧 분열되었었죠. 이런 국민적 단결력이 있기에 한국은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남상국이 계속 발표를 이어갔어요. 예비군 체계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닌 국가 위기 대응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는 자세한 도표로 한국의 민방위 체계를 설명했어요. 통합방위훈련, 민방위 훈련이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모든 국민이 참여합니다. 갑자기 하루키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그렇다면 일본의 자위대가 열등하다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런 국민적 단결력이 있다 한들 현대전은 첨단 장비로 결정됩니다. 교실의 공기가 다시 팽팽해졌어요. 맥그리거 교수가 개입하려 했지만 하루키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전쟁밖에 답이 없겠군요. 그때 누가 진짜 강한지 증명될 테니까요. 충격적인 발언에 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하루키에게 쏠렸어요. 맥그리거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루키 군, 학문적 토론에서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현대사회에서 군사력의 목적은 평화 유지와 억제에 있습니다. 전쟁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죠. 하루키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가 다시 분위기를 정리했어요. 자, 다시 남상국 군의 발표로 돌아갑시다. 남상국은 차분하게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안보는 첨단 장비와 국민의 단결력이 결합된 총체적 시스템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왜 미국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을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김희정에게 다가갔습니다. IMF 금모으기 운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김희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때의 영수증이 아직 있어요. 할머니가 금반지를 내셨거든요. 그녀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영수증과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이게 정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정부 강제가 아니었나요?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완전히 자발적이었어요. 오히려 정부가 놀랐을 정도죠. 그녀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나라가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이었어요. 교실 밖으로 나오며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호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런 특별한 힘은 어디서 왔을까?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펜타곤에서 접했던 단편적인 자료들을 넘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의 편견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죠. 하루키의 교실 퇴장 사건 이후 캠퍼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다음 세미나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있을 때 그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엘리자,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물론이요. 앉으시죠. 저는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난번 제 행동은 감정적이었습니다. 사과할게요. 하루키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변함없어요. 군사력은 결국 경제력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일본의 GDP는 한국의 3배입니다. 장기전에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의 자신감에 찬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루키 씨, 현대 전쟁에서 중요한 건 지구전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핵심은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느냐죠. 하루키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탁자를 두드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한국은 속전속결의 나라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빠른 전술과 결정적 타격을 발전시켰어요. 도서관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우리의 대화가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가요? 일본도 우수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키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국방부 인턴십 때 봤던 자료를 기억해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타깃 제거 작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 말에 하루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해상, 공중, 육상 어디서든 5분 내에 투입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하루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증거가 있나요? 그 순간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맥그리거 교수였어요. 그는 책장 사이에서 나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연히 대화를 엿듣게 되었군요. 흥미로운 주제더군요. 교수는 의자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갑자기 대화의 무게를 바꿔놓았어요. 하루키 군, 내일 세미나에서 특별 영상을 보여드리려 했는데 지금 간략히 소개해드릴게요. 교수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영상이었어요. 이건 작년 나토 합동훈련에서의 한국 특전사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믿기 힘든 속도와 정확도로 목표물을 제거하고 있었어요. 나토 평가에서 한국팀이 미국과 영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교수의 말에 하루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떨어졌어요. 놀라운 점은 장비의 우수성이 아닙니다.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팀워크와 상황 대처 능력, 그리고 창의적 전술 적용이었죠. 저는 영상에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UDTSEAL은 미 해군 특수부대와 합동 훈련에서도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교수는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바다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자가 말한 속전속결 전략의 실제 적용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인턴십 때 이런 자료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 말에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것이 한국군의 특별한 점입니다. 교수는 태블릿을 끄며 하루키를 바라보았어요. 경제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그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죠. 하루키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실전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세미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길 바랍니다. 교수가 떠난 후 도서관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루키와 저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루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정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비슷했으니까요. 우리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하루키 씨. 제 말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적대감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특수부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 사촌이 미해군 특수부대에 있어요. 제가 대화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의 말로는 한국의 특수부대와 훈련할 때가 가장 도전적이라고 했어요. 하루키의 표정이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왜 그런가요? 그들은 늘 예상 밖의 접근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정해진 교본대로 하지 않아요. 저는 사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계속 전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한다고 해요. 모든 계획이 틀어졌을 때를 대비하는 거죠. 하루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항상 생존을 위해 싸워왔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존중의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세미나에 참석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내심 그가 다시 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네. 가야겠네요. 하루키가 짐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더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세상은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고 강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다음 날의 세미나가 기대되었습니다. 과연 맥그리거 교수는 어떤 새로운 관점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하루키는 어떻게 변할까요? 다음 날 세미나실은 평소보다 일찍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오늘의 특별 강의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하루키도 나타났습니다. 전과 달리 앞자리가 아닌 중간쯤에 조용히 앉았어요. 맥그리거 교수가 들어오자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현대 전쟁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수는 프로젝터를 켜며 말했어요. 많은 국가들이 첨단 무기와 장비에 집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곤 합니다. 화면에 2차 세계대전부터 현대까지의 주요 전쟁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교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전쟁은 장비보다 사람이 좌우합니다. 이 말에 교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루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교수가 문을 향해 손짓했어요. 브래들리 중령님은 미 특수전사령부에서 20년간 근무하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군인다운 체격의 미국인 남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래들리 중령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어요.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특수부대와 함께 훈련하고 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는 화면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특수부대에 대한 저의 관점을 나누려 합니다. 저는 엉덩이를 앞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 특수부대와 처음 합동훈련을 했을 때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브래들리 중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첫날 훈련이 끝나고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화면에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훈련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정신이 놀라웠어요. 하루키가 노트북에 무언가를 빠르게 타이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팀워크였습니다. 브래들리 중령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미 특수부대는 개인의 능력과 판단을 중시하지만 한국 특수부대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시를 들며 설명했어요. 인질 구출 훈련에서 그들은 0.5초 오차도 없이 동시에 타겟을 제거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100번의 시뮬레이션에서 동일한 정확도를 보였어요. 브래들리 중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수준에 도달했는지 물었을 때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았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하루키는 타이핑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생존을 위한 철학입니다. 맥그리거 교수가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브래들리 중령님, 장비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브래들리 중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제로 장비만 놓고 보면 우리가 더 첨단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조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술적 천재성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때로는 제약이 창의성을 낳는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윤리의식이었습니다. 브래들리 중령이 계속 말했어요. 모든 훈련에서 민간인 보호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 문화의 핵심 가치로 보였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침략만 당했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교수의 설명에 모두가 주목했어요. 이런 역사가 그들의 방어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군사 철학을 형성했죠. 브래들리 중령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미 특수부대도 한국식 훈련 방법을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하루키의 눈이 커졌어요.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최악의 시나리오, 훈련 방식과 팀워크 형성 방법은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브래들리 중령의 발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합동 작전 사례를 소개했어요.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애프가니스탄에서의 공동 작전 사례를 설명했어요. 통신이 끊기고 보급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한국 팀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브래들리 중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리는 항상 더 작고 더 약했습니다. 그래서 더 똑똑하고 더 빠르고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이 말에 교실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루키는 완전히 몰입한 표정이었어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맥그리거 교수가 다시 앞으로 나왔어요. 현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가장 비싼 장비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장 잘 훈련되고 가장 강한 의지를 가진 전사들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브래들리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인의 정신, 훈련, 리더십이 최종 승리를 결정합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브래들리 중령에게 질문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루키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반박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교실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브래들리 중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중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턴십 때 한국군에 대해 조금 배웠지만 이렇게 상세한 이야기는 처음이에요. 브래들리 중령이 웃었습니다. 펜타곤에서도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건 아니죠. 현장 경험은 또 다른 차원의 배움입니다. 그가 제 명함을 받으며 말했어요. 국방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좋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미나를 넘어 제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맥그리거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엘리자, 하루키가 떠나는 것 같던데 괜찮아 보였나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굉장히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교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진실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항복이 아닌 성장의 시작일 수 있겠죠.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오늘 배운 것들을 곱씹었습니다. 전쟁, 국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저의 이해가 완전히 새로워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음 날,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챕터 7 깨달음. 세미나 다음 날, 저는 하루키의 모습을 찾아 캠퍼스를 돌아다녔어요. 어제의 침묵이 걱정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를 도서관 구석에서 발견했어요.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루키 씨, 괜찮아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엘리자,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강한 어조가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한국 현대사와 군사 전략에 관한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키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3대째 자민당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특정한 방식으로 자라왔죠.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런 대화를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배워온 것과 사실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루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의 손이 책 위에서 가볍게 떨렸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면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키가 관심을 보이며 제 말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분단된 작은 나라, 혹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국가라고만 생각했죠. 제 마음속 깊은 고백이었어요. 스스로도 부끄러웠습니다. 국방부 인턴십을 하면서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하루키의 눈에 공감의 빛이 어렸습니다. 우리가 공통점을 찾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우리는 모두 편견의 틀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제 브래들리 중령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항상 더 작고 약했기에 더 강해져야 했다. 그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일본은 항상 더 크고 더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이 순간 하루키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죠. 하루키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가족은 가지 말라고 했죠. 그의 고백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보고 싶어요. 직접 보고 느끼고 싶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한다면 같이 갈 수 있어요. 남상국과 김희정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방학 때 서울에 갈 예정이에요. 김희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적대감이 없었어요. 하루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그의 목소리에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우리 문을 닫지 않아요. 남상국의 말에 깊은 관용이 느껴졌어요. 사실 우리도 어제 브래들리 중령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김희정이 말했습니다. 하루키 씨가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한다고 하셨어요. 하루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 말과 행동이 무례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모두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남상국의 말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엘리자도 함께 한국에 오면 어떨까요? 김희정이 갑자기 제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정말 환영해 주실 건가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장을 받은 것 같았어요. 물론이죠. 책으로만 배우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남상국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역사를 직접 보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여름 계획을 완전히 바꿔야 했지만 이런 기회는 놓칠 수 없었어요. 가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대답에 세 사람 모두 기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우정이 형성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모두 동아시아 평화의 가교가 될 수 있겠네요. 김희정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 넷은 학교 카페에 앉아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서울, 부산, 경주, 한국의 다양한 도시들을 탐험하는 상상만으로도 설렜습니다. 하루키도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의 눈에서 진정한 호기심이 빛났습니다. 저는 한국의 과학기술을 직접 보고 싶어요. KAIST도 방문할 수 있을까요? 남상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재영이 그곳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느껴졌어요. 맥그리거 교수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힘임을 알고 있었겠죠.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득 찼어요. 국가 간의 갈등과 오해는 결국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대화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배움과 성장의 장소,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랜 편견이 깨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순간 말이에요. 그 느낌은 마치 오랫동안 쓰던 안경을 벗고 처음으로 세상을 선명하게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국 여행을 앞둔 저의 설렘과 기대감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운 지 2달 후, 저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시설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이곳이 정말 한국이군요. 하루키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의 눈에도 감탄이 가득했어요. 남상국과 김희정이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드디어 왔군요. 환영합니다. 김희정이 우리를 포옹하며 말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친구를 만난 안도감이 들었어요. 첫날부터 서울의 역동적인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였어요. 이 도시는 마치 살아 숨쉬는 유기체 같아요. 제 말에 남상국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서울은 2000년의 역사와 최첨단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니까요. 그 주 내내 우리는 한국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의 역사를 배웠고, 경복궁에서 왕조 시대의 위엄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국방연구소를 방문하는 날이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남상국이 설명했어요. 보통 외국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곳인데 교수님의 도움으로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연구소에 들어서자 철저한 보안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신분증 확인, 지문 인식, 그리고 보안 브리핑까지. 이곳은 한국의 미래 국방 기술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안내를 맡은 박사가 말했어요. 물론 기밀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공개 가능한 프로젝트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진지한 표정의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것은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무인 시스템입니다. 박사가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이 복잡한 지형에서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었어요. 미국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 중인데 한국의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군요.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율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박사의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사이버 보안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이버 공격을 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안내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 체계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죠.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감지되고 차단되는 공격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했어요. 매일 수십만 건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하루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안내원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의 독자적인 AI 방어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 기술은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연구소 책임자인 최 박사와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노학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이처럼 반짝였어요.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게 된 비결은 무엇인가요? 최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깊은 통찰력이 담긴 대답을 해주었어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 스마트해야 했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교육열과 헌신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한 세대의 희생이 다음 세대의 성공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한국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한국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그날 밤 한강변 카페에 앉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강물에 반사되어 더욱 아름다웠어요. 엘리자,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김희정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한국에서 보낸 이 시간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아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제 미래 계획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하루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많은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대학교에서 맥그리거 교수의 특별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방학 중에 한국을 방문 중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미래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교수의 강연은 전통적 안보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무기를 넘어 인간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강연장을 울렸어요. 한국은 이 점에서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기술력만이 아닌 국민의 단결력, 교육열, 그리고 문화적 소프트 파워가 결합된 총체적 안보를 보여주고 있죠. 강연이 끝나고 교수는 저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한국에서의 경험은 어떤가? 제가 답했습니다. 교수님,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사실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수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어떤 결정인가? 졸업 후 저는 한국 국방연구소에 인턴십을 지원하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의 안보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훌륭한 선택이야.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한국의 역할은 계속 커질 거라네. 하루키도 자신의 계획을 나눴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역사적 오해를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수는 우리 둘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미래의 가교가 될 것입니다.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의 달이 말이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발 아래로 거대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남산국이 말했어요. 70년 전, 이곳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였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었죠.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가 되었어요. 김희정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죠. 그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하루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해됩니다. 왜 한국인들이 그토록 강인한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면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야겠다고요. 표면적인 케이팝이나 드라마를 넘어 이 나라의 진정한 힘과 정신을 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욕에 있는 대학원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도 한국에 관심이 많대요.
특히 사이버 보안과 국방 기술 분야에서요. 남상국이 밝게 웃었습니다. 언제든 환영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좋겠어요.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김희정이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한국 전통 부채예요. 저는 깊은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이런 소중한 것을. 김희정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엘리자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진정한 다리가 되어줄 거라 믿어요. 이건 그 여정의 시작을 위한 작은 선물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 시각, 제 꿈, 그리고 제 미래까지도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그 특별한 능력 말이에요. 앞으로 한국은 세계 안보와 평화의 중심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에 비록 작지만 의미 있는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한국을 처음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저처럼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깊은 존경심을 느끼겠지요. 한국은 이제 세계가 배우고 존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이루어낸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번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